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조원재 저자의 방구석 미술관입니다. 제가 잘 읽지 않는 분야의 책인데 소중한 분이 선물해 주셔서 읽고 산책길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서점에 있다 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가끔은 내 손을 타지 않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것도 재미라는 것을 방구석 미술관을 읽으며 몸소 경험했습니다. 오르쉐 미술관을 집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책이라고 하며 저는 직접 오르쉐 미술관을 갔었는데 이 책을 읽고 갔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도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역사로만, 미술사로만, 그래서 공부라고 생각하고 배우던 미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책은 미술사의 큰 획을 그은 14명의 거장의 이야기를 엮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책의 서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의 삶이 난 미술이라는 제목은 미술뿐 아니라 예술가들이 표현한 작품을 더 깊게 이해하려면 그 작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 수 있기에 왜 그 작가가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가슴으로 공감하는 경험을 선물해주겠다는 저자의 이야기처럼 몇몇 작품은 정말로 저자의 인생을 알게 되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에드바르트 뭉크, 프리다 칼로, 에드가 드가, 빈센트 반 고흐,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 폴 고갱, 에두아르 마네, 클로드 모네, 폴 세잔, 파블로 피카소, 마르크 샤갈, 바실리 칸딘스키, 마르셸 뒤샹까지 총 14명의 화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표현주의, 입체주의 등 미술사적인 단어보다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술이 탄생할 수 있게 된 그들의 인생사를 한 명씩 짧게라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인생사를 알게 되는 것이 더 재밌었습니다. 뭉크의 절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이 그냥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뭉크는 평생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5살 때는 어머니가, 14살 때는 1살 위 누나인 소피에가 폐결핵으로 사망합니다. 뭉크 역시 병치레를 지속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죽음을 뭉크는 메멘토 모리, 기억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예술로 승화시켰다고 하며 병든 아이라는 작품은 그를 표현해주는 또 다른 작품이라고 합니다. 프리다 칼로는 막장 드라마의 원조격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멕시코 국민 화가인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을 한 프리다 칼로는 남편의 바람길을 보고 자신의 유산 등의 아픔을 겪으며 그림으로 그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바람기 많은 남편이었지만 프리다 칼로가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디에고 리베라의 공헌도 있었다고 합니다. 둘의 분류는 있었지만 둘이 만났기 때문에 아마 프리다 칼로와 같은 세계적인 여성 화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들어봤을 테지만 기억하지 못했던 화가 에드가 드가였는데요. 귀족 집안의 자제이며 꽃미남 외모를 가진 드가는 독신주의자로 살며 예술만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의 그림의 주제는 여성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돈을 벌기 위한 직업으로 발레리나가 있었는데 그들은 매우 고단했다고 합니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드가는 발레리나에게 감정이입을 많이 한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의 작품의 주인공이 발레리나들이 많은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스스로 귀를 자른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녹색 요정 또는 녹색 악마라고 보여지는 술 압생트의 마니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병이 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인정하고 압생트 안에 들어간 원료 중 산토닌이 그를 황시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흐의 작품에서 노란색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압생트의 튜조는 정신 착란과 간질 발작을 일으키게 해서 고흐는 귀를 막아도 들리는 환청으로 인해 스스로 귀를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작품들을 남긴 그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희대의 반항아라는 수식어를 가진 클림트는 엄청 가난했지만 성공에 대한 끈기와 열정,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을 천부적인 예술적 재능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살에 오스트리아의 최고 명문 빈 미술공예 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는데요. 천재인 그는 21살에 학교의 주문을 받아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 컴퍼니를 창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30에 동생과 아버지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것을 보며 모든 야망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가족과 예술이 모두 없어졌다는 생각에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며 철학과 개성이 빠진 스스로의 그림에 그만의 신념을 담아 그 이후 누드화를 그리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작품으로 표현하며 반항을 보여주는 대단한 작품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에곤 실레는 19금 드로잉의 대가라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매독으로 어머니와 누이가 모두 사망하게 되고 아버지 역시 고통 속에 사망하는 것을 보며 죽음을 부르는 성의 두려움과 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괴로움 등을 실레는 겪게 된다고 합니다. 책에서 보면 적나라하게 사람의 몸을 표현한 그림들은 그의 생각들을 작품으로 표현하려는 흔적이 보여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증권맨이었던 폴 고갱은 이를 그만두고 화가의 길을 갑니다. 그는 귀스타브 아로사로 인해 증권맨도 되고 화가도 되는데요.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갱은 카미유 피사로를 만나게 되고 마네, 모네, 드가, 르누아르 등의 대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잔에게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다양한 미술을 접하고 화가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1882년 프랑스 경기 불황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게 되지만 고갱은 기뻐합니다. 33세의 전업 화가가 되며 가족과 떨어지게 되고 삶은 너덜너덜해졌지만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래로 가는 문을 만든 마네는 많은 화가들이 존경하는 화가라고 합니다. 파리 사회의 권력과 재력 중심의 가정 속에서 그는 고전적인 미술을 배웠지만 전통을 파괴한다고 하는데요. 그가 전통을 파괴하도록 영감을 준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악의 꽃의 저자 시인 샤를 보들레르를 존경한 것과 일본에서 물 건너온 그림으로 인해 마네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마네와 이름이 비슷해서 저도 미술 시험을 봤을 때 헷갈려 했던 모네는 수업 시간에 그림을 열심히 그렸다고 합니다. 그는 18살에 풍경화를 그린 외젠 부댕을 만나면서 자연이라는 주제를 삼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모네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화풍을 뛰어넘어 빛을 주제로 한 다양한 그림을 그리게 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의 풍경에 하나의 그림을 뛰어넘어 그는 연작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다고 하며 그가 그린 연작은 미술사의 또 한 획을 그었다고 합니다. 사과 그림은 저도 많이 보았는데 대표적인 사과를 그린 화가인 폴 세잔은 20세기 회화의 씨앗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마네와 모네의 뒤를 이어 인상주의를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화가라고 하는데요. 세잔은 미술을 독학했다고 합니다. 박물관에 가면서 대가들의 그림을 모사했다고 하며 그는 카미유 피사로를 만나 자신만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회화는 눈과 머리로 하는 것이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으며 세잔은 자연을 보는 자신의 독창적인 회화 개념을 창조하는 것이 예술가로서의 자신이 추구해야 할 평생 과제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의 본질과 조화와 균형을 중시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피카소의 그림을 봤을 때 대단한 그림인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술 천재라고 불리는 그는 스승인 앙리 마티스의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스승의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 피카소만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하며, 마티스는 안타깝지만 피카소는 스승을 뛰어넘어 미술계를 장악했다고 합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 피카소의 행동은 빼앗기가 아니라 영감 얻기라는 책에 나온 소제목처럼 자신의 그림을 위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며 스승의 그림을 보았기 때문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샤갈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러시아의 비테프스크에서 태어났으며 그곳은 유대인의 거주 지역이었다고 하는데요. 교육도 차별받았다고 했는데 그는 그 시절 부당한 대우에 화가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 혈혈단신으로 고향을 떠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즈반체바 학교에 입학해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의 작품들을 만나고 파리제인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소원대로 파리에서 좋은 평판의 화가가 되었으나 러시아 혁명과 유대인 학살 등이 그를 미국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 샤갈은 자신의 뿌리를 그리고 고통을 그리고 불합리를 밝히기 위해서 구약 성경 사포화 작업도 진행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엄치나 바실리 칸딘스키는 불을 쌓은 집안에서 음악과 미술을 사랑하고 법률고시를 패스하며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모스크바에서 열린 프랑스 인상주의 전시에서 모네의 건초더미를 마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는 건초더미이지만 건초더미를 찾을 수 없는 작품을 보며 자기가 미술을 하고 싶다는 것을 파악하고 뮌헨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브리엘레 민터를 만나 불타는 사랑을 하고 많은 작품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둘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좋은 작품을 많이 남겼지만 사랑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르시엘 듀샹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가르치면서 접했을 때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화가였습니다. 소변기를 두고 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를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고 조롱했지만 현대 미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타고난 머리를 체스를 통해 더욱 길렀고 그런 과정에서 그는 창의력을 길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살 때 파리로 상경해 그는 풍자 만화를 만나게 되고 기존의 틀을 깨는 사고력을 발휘해 시대에 없던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인생 자체를 예술작품으로 본 그의 생각은 개인적으로 14명의 화가 중에서 가장 마르시엘 듀샹이 멋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볍게 읽기 좋은 미술사에 대한 책으로 책을 읽으면서 한 번 더 느낀 것은 예술가들이 만드는 작품 하나하나에 그 작가의 일생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만든 배경을 알게 되면 훨씬 깊은 공감을 하면서 작품을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날 때 그 작가의 일생을 파악하거나 그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조원재 저자의 방구석 미술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